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생명과학원 해설 강의를 함께할 리얼 멘토 현원서입니다. 네, 쌤이 이번 이 11월 시험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문제들을 다시 눈여겨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후에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는 총평에서 쌤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총평 안 보고 온 학생들 총평 보고 오시고요. 이제 우리는 바로 1번 해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는요 귀여운 강아지가 나왔었죠. 맞아요. 근데 이 강아지하고 로봇 강아지를 비교하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맞죠? 강아지 로봇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얘네들을 비교할 때 얘네들이 왜 이렇게 그림으로 나왔을까라는 걸 생각해보면 생물이라는 것과 비생물을 조금 확연하게 차이를 두게 하려고 그림으로 제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꼬리를 흔들고 있는 이 강아지는 생물이죠. 생명체예요. 하지만 얘 강아지 로봇은요 생물이라고 할 수 없어. 그런 걸 우리는 비생물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1단원에서 생물의 특성을 배웠잖아요. 얘네들은 세포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한다. 발생과 생장을 한다. 등등등 이런 걸 배웠었죠. 그런 거의 특성을 가지고 강아지 로봇과 비교하는 문항이었습니다. 기억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은 자극에 대해 반응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생물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자극이 오면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 라는 거였죠. 그래서 얘는 기억번 맞고요. 니은 나는 세포 분열을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봐봐. 세포 분열이라는 말은 세포가 분열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세포가 없는데 세포 분열을 할 수 있어요? 안 되지. 강아지 로봇이 비생물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얘네들 생물이 아닐 뿐 생물의 특성이 아예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생물이 아닐 뿐 생물의 특성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 얘네들도 자극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리모컨으로 움직인다면 내가 리모컨을 이렇게 띡 눌렀어. 그랬더니 얘가 앞으로 막 가. 그거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생물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니 세포 분열도 할 수 없다.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이요. 가와 나는 모두 물질 대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억 디귿이라고 해가지고 틀린 학생들 분명 있을 텐데 물질 대사요, 여러분들. 쌤, 물질 대사 화학 반응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앞에 조건이 하나 붙어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입니다.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야 되니까 그 물질 대사는 비생물에서는 일어날 수 없겠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추가로 이런 선지로 조금 변형해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가와 나에서는 효소가 작용한다. 이렇게 나온다면 효소는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거니까 여기 얘 생명체 내에서는 효소가 관여하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맞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만 정답으로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2번으로 가볼게요. 2번은 학생들의 대화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수능에서도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학생들의 대화가 나오고 얘네들 틀린 말을 찾아라 또는 옳은 학생을 찾아라 이런 것들. 지금은 2번은요 대사성 질환에 대한 학생 ABC의 의견이거든요. 볼게요. A가 뭐라고 했냐면 물질 대사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을 대사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대사성 질환의 정의가 물질 대사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들이라는 것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학생 A 맞았다. 학생 B는요. 당뇨병은 대사성 질환에 해당합니다. 종류를 물어보고 있죠. 아, 대사성 질환의 종류에 당뇨병이 있니? 아주 대표적인 병명 중에 하나가 당뇨병이에요. 그래서 B도 잘했다. C는요. 비만은 대사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대사성 질환의 원인을 이렇게 또 물어보고 있는데 비만이 대표적인 대사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C도 잘했어. 그럼 쌤 다 맞네요. 5번 정답이네요. 하지만 이렇게 끝내고 넘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똑같이 시험에 나오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선 대사성 질환의 종류가 당뇨병 말고 무엇이 있었느냐라는 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당뇨병 말고요. 대사성 질환은 요산의 대사 이상으로 통풍 있었어요. 그 다음 혈압이 정상보다 높은 거 뭐 있었죠? 고혈압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체내에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여가지고 걸리는 고지혈증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구루병, 지방간 요 정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우선 종류 무엇이 있는지 요 정도는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에 비만이요. 비만은 체내의 지방이, 체지방이 과다하게 쌓이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얘네들이 대사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원인까지도 하나 체크해 두시고, 특히 복부 비만, 배에 이렇게 비만이 생기는 거 있죠? 복부 비만이 대사성 질환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래요. 그 정도도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3번. 그림은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물질대사 가나다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전에 봤었던 2번과 같은 단원에 있는 그 물질대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론적으로 들어가서 물질대사의 종류가 무엇이 있느냐, 그 둘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물질대사 두 종류 무엇이 있었죠? 바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동화작용은 선생님이 뭐라고 외우라고 했었냐면, 동에다 동그라미 치고 합, 동, 흡 기억하자 그랬죠. 합성되는 반응은 동화작용이고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다. 그에 반면 이화작용은 분, 이, 발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분해작용은 이화작용이라고 하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다. 합동흡, 분이발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게 합동흡이고 분이발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도당과 산소를 반응물로 해서 CO2와 HO2를 생성하는 반응. 아주 유명한 반응이잖아요. 뭐죠? 세포호흡이죠. 세포호흡이 가에는 나와 있는 거고, 세포호흡은 포도당을 분해하는 거야. 고분자를, 즉 복잡하고 큰 물질을 분해해서 작은 물질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얘네들은 분해에 해당이 됩니다. 분해라는 것은 이화작용이죠. 이화작용이다. 다음에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소화 생각해보면 단백질을 이제 막 소화 요소를 이용해서 쪼개가지고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야지 우리 몸으로 흡수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단백질 되는 거는 합성이네. 그렇지. 소화의 반대니까 합성이다. 단백질 합성의 과정인데 합성으로 동화작용이겠다라는 거 이렇게 골라낼 수 있어요. 다음 지방이요.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이렇게 쪼개진다라는 건데 지방이 쪼개져요. 맞아? 그래서 얘도 분해입니다. 소화의 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분해고 이화작용이다. 그러면 이때 여기에 어떠한 효소가 쓰일까요? 이화작용, 물질대사니까 효소 쓰이겠죠? 그냥 소화효소가 쓰인다 정도 기억해 두시고, 혹시나 내신에서 공부를 더 자세하게 한다라고 하면 라이페이스 정도.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들어놔 두시면 우리가 공부하기 쉽겠죠. 자, 이제 보기로 가볼게요. 기억합니다. 가에서 에너지가 방출된다라고 했어요. 에너지가 방출되는 건 발열이야. 맞아? 그러면 가는 이화작용이니까 분이 발이다. 발열. 그러니까 에너지를 방출한다. 기억번 맞는 복이 되는 거죠. 맞아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보기 선지를 연습해 본다면 이런 거 잘 나온다라고 했었어요. 무엇이 잘 나온다라고 했냐면, 이제 세포호흡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모두 ATP에 저장된다. 아니죠. 일부만 ATP에 저장되고, ATP의 형태로 일부가 저장되기도 하지만 열 에너지의 형태로 방출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그 내용도 여러분들이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니은이요. 나는 이화작용이다. 아니죠. 합성이니까 동화작용이고요. 디귿, 다에서 효소가 이용된다. 그렇지, 아까 소화효소 이용했었네. 그러니까 디귿 맞고, 그렇다면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까? 가나다는 모두 가나다 모두 효소가 관여하는 반응이다. 그러면 맞는 거죠.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물질대사 개념 어느 정도 잡혔을 거라 생각하고 4번 문제로 가보죠. 자, 4번 문제는 다시 1단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1단원에서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 이 파트가 우리 이전의 수능에서는 좀 중요하게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기출된 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얘네들이 1단원의 큰 메인 파트를 하나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수능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가나 어떤 애들인지 봅니다. 얘네 둘은요, 각각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 중 하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그 둘 중에 하나인 걸 골라야 되죠? 근데 쌤이 팁을 줬단 말이야. 어떤 팁을 줬었냐면 가설 설정이 있는 단계, 가설 설정 단계가 있는 애를 찾아라. 걔네들이 바로 연역적 탐구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죠?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은 각각 가설 설정과 결론 도출 중에 하나래요. 그럼 봐봐. 기억과 니은 중에 아직 가설 설정이 뭔지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가 가설 설정일 거 아니야. 그러면 가의 가설 설정 단계가 있는 거네. 아, 가가 연역적 탐구 과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기억 니은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관찰 및 문제 인식한 다음에 내가 잠정적인 답을 미리 내보는 거죠. 그 잠정적인 답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이 가설 설정 단계입니다 라고 골라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답이 잠정적인 답이 맞는지 보려면 탐구 설계 및 수행해야 되죠. 그러면 결과 나오겠죠? 결과 정리 및 분석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 되겠어요? 결론 도출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일반화하는 것이다. 됐고, 나는 자연스럽게 무슨 탐구 과정이 되냐면 귀납적 탐구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귀납적 탐구 과정은 뭔가 실험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걸 우리가 탐구하고 싶을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가설 설정 단계가 없다라는 내용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자, 보기 가볼게요. 가는 귀납적 탐구 과정이다. 아니죠. 연역적 탐구고요. 니은 기억은 가설 설정이다. 맞네요. 기억 가설 설정. 됐고, 디귿 대조 실험을 수행하는 탐구 방법은 나이다 라고 있어요. 대조 실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실험의 그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을 나눠서 대조군인 집단과 실험군인 집단을 나눠서 실험을 하는 거, 이게 바로 대조 실험이고요. 그 대조 실험은 연역적 탐구 과정의 탐구 설계 및 수행 단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수행하는 게 나라고 했으니까 디귿도 틀린 거죠. 니은만 정답을 해서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5번 가볼게요. 5번은 이제 유전 파트에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핵형 분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이 문제는 뒤에 있는 돌연변이까지 같이 함께 나와 있어요. 그렇죠? 돌연변이 내용이 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2학년의 마지막 기말고사를 볼 때 꼭 눈여겨봐야 할 문제인 거죠. 맞죠? 기말고사 때 포함되는 학교들이 있다면, 자 봅시다. 지금 사람이라고 했으니까요, 상념색체와 성념색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써 있는 애들은 선생님이 상념색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1번부터 22번까지. 다음에 이렇게 숫자가 안 써 있고 마지막에 성념색체가 놓여 있는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XY인 걸로 봐서요, 얘는 남성이에요. 남자죠. 아, 그러면 핵형 분석을 통해서 성별을 알아낼 수 있구나. 그렇지. 다음에요. 여기에 염색체 수가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원래 사람의 염색체는 46개잖아요. 근데 얘 가만히 보면요, 원래 이 한 쌍당 2개가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3쌍이어야 되는데 여기 중에 좀 유독 하나가 많은 애가 있어요. 누구 있죠? 21번. 21번 염색체가 3개야. 그럼 원래 얘네는 2개가 한 쌍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더 많은 염색체 수의 돌연변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돌연변이 여부도 알아낼 수 있다. 지금처럼 수의 돌연변이도 알아낼 수 있지만 혹시나 여기가 이렇게 조금 제거된 애들이 있다면 뭐 결실이 일어난 염색체 구조 돌연변이도 알아낼 수 있는 게 핵형 분석이다 라는 거죠. 어쨌든 21번 염색체 3개인 거 누구죠? 다운 증후군. 이 다운 증후군인 사람의 핵형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 가볼게요. 이 사람은 다운 증후군의 염색체 이상을 보인다. 우리가 찾아냈으니까 기억본 맞는 보기. 니은이요. 이 핵형 분석 결과에서 관찰되는 상염색체 수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를 잘 풀다가 이런 거 하나 때문에 딱 삐끗해요. 지금 총 염색체 수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상염색체 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얘를 제외한 나머지 수를 읽어줘야죠. 맞아? 그러면 얘네들은 원래 46개여야 되는데 얘 하나 때문에 하나가 더 많아지는 47개예요. 그치? 47개 중에서 성염색체 빼니까 2개 빼야지 2개. 그럼 얼마가 나온다? 45가 나오게 된다. 요겁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돼야 돼요.
좋죠? 자, 그러면 45개니까 얘는 틀렸어요. 틀렸고 디귿으로 갑니다. 이 핵형 분석 결과에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여부를 알 수 있다.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증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 증이 들어간다라는 거. 증이나 무슨 병 이러고 끝나는 거는 유전자 돌연변이에요. 그에 반해 돌연변이 중에 무슨 증후군 이렇게 들어가는 증후군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얘네들은 염색체 돌연변이에요. 보통 이러한 경향성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모두 다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염색체 돌연변이. 어쨌든 무슨 증 들어갔으니까 얘네들은 유전자 돌연변이. 유전자 돌연변이는 핵형 분석으로 알아낼 수 있다 없다? 없다. 핵형 분석으로 돌연변이는 알아낼 수 있는데 염색체와 관련된 돌연변이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디귿 틀렸으니까 1번 정답으로 골라주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6번 가볼게요. 자, 6번이 이제 여러분들 가장 최근에 배운 개념일 테니까 아마도 배운 친구들은 잘 풀었을 거고, 그리고 생태계 파트가 워낙 어렵게 나오는 파트가 아니고 난이도가 비교적 쉽게 나오기 때문에 꼭 다 맞추셔야 돼요. 수능에서도 생태계 틀리면 절대 안 돼요. 큰일 나. 아시겠죠? 자, 볼게요.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선생님 볼 때 개인적으로 볼 때 이 그림 너무나 유용한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봐봐. 여러분들 개념 잡기에 너무 좋아. 생태계 구성 요소인데 개체, 군집, 개체군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래요. 그러면 어떤 거 하나는 개체고 어떤 거 하나는 군집이고 어떤 거 하나는 개체군이라는 뜻이죠. 맞아? 가장 작은 게 뭐예요? 개체죠. 그러면 이 가나다 중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봤을 때 가장 작은 집단 가잖아요. 아, 개체. 이렇게 개개의 생명체를 개체라고 하는구나. 여기 코끼리 한 마리가 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모여있는 애들이 개체들이 모여있다 해서 무리군자, 개체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개체군이 되는 거고요. 아, 얘네들 개체들이 여러 마리 모였으니까 개체군이다. 이걸 어떻게 물어보냐면 개체군은 한 종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맞을까요? 그렇지. 개체군의 의미는 한 종이라는 거야. 동일한 종을 의미하는 것이다. 맞죠? 그런데 여기 옆에 그림을 보니까 코끼리 외에도 기린도 있고 뭐 이렇게 영양 같은 사슴 종류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 종류의 그 종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 종이다. 이 여러 종은 한 개체군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개체군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모여있다. 군이 모여있다. 군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군집은 여러 종이 모여있는 거구나. 알겠죠? 자,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기억 가볼게요. 가는 개체이다. 잘했고요. 니은이요. 물어봤죠? 나는 동일한 종으로 구성된다. 한 종으로 구성된다. 맞는 보기. 디귿이요. 다는 한 지역에 서식하는 여러 개체군의 모임이다. 여러 종이라는 의미가 여러 개체군이라는 거였어요. 그렇지. 그래서 맞는 설명 골라서 기억, 니은, 디귿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개념 잡기에 너무나 좋았던 그림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7번 가볼게요. 자, 7번 문제는 우리 3단원에서 나왔죠. 3단원에서 막전이 그래프. 우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했던 그 막전이 그래프인데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됐어요. 활동전이가 발생한 신경세포의 축삭돌기한 지점에서 측정한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자극을 주니까 어떻게 됐어? 자극을 주니까 휴지전이, 자극을 주기 전이었던 휴지전이 마이너스 70에서 막전이 상승이 일어나고 있죠. 자, 이렇게 막전이 상승이 일어날 때 탈분국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쵸? 그러다가 얘네들은 막전이가 다시 하강하게 돼요. 왜요? 재분국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T2는 탈분국의 한 시점이고 상승 시점이니까, 그 다음에 T3는 하강 시점이니까 재분국의 한 부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얘네들은 원래 상태인 분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거잖아요. 그랬을 때 보기에서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 봅시다. 기억이요. T1일 때 여기에서는요, 지금 자극이 오기 전이잖아요. 그쵸? 그럼 얘네들은 분국 상태이다 또는 휴지기 상태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온의 이동이 없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온의 이동이 없을까? 이거에 잘 낚이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K 플러스의 이동은 없다가 아니라 있다예요. 쌤 어떻게 했어요? K 플러스는 K 플러스 통로를 이용해가지고, 칼륨 이온 통로를 이용해가지고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걸 간과한 거지?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 그치? 쌤이 이 펌프요,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를 할 때 어떻게 개념을 잡아놓아야 된다라고 했었냐면, 얘네들은 살아있는 생명체는 항상 always 작동한다 라고 얘기했었어. 그러면 바깥쪽으로 뭘 빼요? 나트륨을
3개 빼고 안쪽으로 칼륨을 2개 들여온다. 그래서 쌤이 이거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냐면 나 밖으로 안 칼래. 이거 기억하라고 했어요. 안 칼래. 그쵸? 이렇게. 맞아? 그래서 바깥쪽에 나트륨 이온이 농도가 높고 안쪽에 칼륨 이온의 농도가 높다. 이거잖아요. 선생님이 칼륨을 Ka라고 써버렸네. K 플러스죠. 자, 칼륨 이온 농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네들 이온의 이동은 펌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든지. 그러니까 T1이 나오든 T2가 나오든 T3든 항상 이온의 이동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기억은 완전히 틀린 거네. 기억 틀렸고. 니은 나트륨 이온의 막투 과도는 T2일 때보다 T3일 때가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봐봐. 나트륨 이온의 막투 과도 이거를 여러분들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얘가 언제 급격하게 상승할 거냐면 나트륨 통로가 열릴 때예요. 닫혀있던 통로가 갑자기 열렸어. 그러면은 나트륨 이온이 막 갑자기 이동을 하겠죠. 그럼 막투 과도가 상승한 거야. 맞아? 그럼 언제겠어요? 얘네들이 상승하는 거? 나트륨 통로가 열리는 탈분극 때일 것이다. 맞죠?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본다고 하면 얘네들은요. 쭉 이렇게 가다가 자극이 온 시점에서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나트륨 이온의 투과도예요. 아, 탈분극 때 쭉 올라가고 재분극 때 급격하게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거의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죠. 그러면 나트륨 이온 말고 칼륨 이온의 막투과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치? 물어볼 수 있어. 걔는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얘보다 조금 높게 유지가 되긴 합니다. 높게 유지되다가 어떻게 되냐면 재분극이 일어날 시점쯤 해가지고 쭉 올라갔다가 얘는 좀 서서히 요렇게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요. 요렇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오케이? 자, 그래서 K 플러스의 투과도. 이 개형이 정확한 건 아닌데 요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막전이 그래프와 이렇게 합쳐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연습을 좀 해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니은번 어쨌든 나트륨 이온의 막투과도는 탈분극 시점인 T2일 때 더 높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 여기 기억 틀렸고 니은 맞았고. 됐죠? T3일 때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이건 제일 먼저 했죠? 막전이가 하강하고 있는 시점인 재분극 시점이다. 그래서 디귿도 맞았다. 니은 디귿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8번 갑니다. 질병의 특징 3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요런 거 나왔는데 우리 조금 얘네들이 어렵게 나온다면 뭐 얘네들 특징 주고서는 OX 준 다음에 ABC에서 골라내는 그런 유형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얘는 그나마 조금 쉽게 나온 거죠. 자, 지금 보면 ABC는 각각 결핵, 독감, 무좀 중에 하나래요. 결핵, 독감, 무좀. 그러면 이때 얘네들이 어떤 병원체에 의해서 걸리는 질병인지 한번 해볼까요? 결핵은 세균이죠. 세균 때문이야. 독감은 바이러스 때문이죠. 무좀은 곰팡이 때문이에요. 이렇게 우선 병원체를 찾는 연습도 해 두셔야 되고요. 여기 문제에 맞춰서 이제 가볼게요. 감염성 질병이다라는 특징은 이 세 질병 중에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 감염성 질병이라 함은 병원체에 의한 거예요. 병원체에 의해서 걸리는 질병은 다 감염성 질병이야. 그러면 세바곰 얘네 다 병원체잖아요. 그러니까 결핵, 독감, 무좀 모두 3가지 질병이 다 갖는 특징입니다. 됐고 병원체는 곰팡이다 라고 되어 있네. 병원체는 곰팡이인 거 얘 하나밖에 없죠. 세바곰, 곰 하나인 거 무좀밖에 없네요. 무 써놓고 병원체는 세포로 되어 있다? 세포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선생님 얘네들 다 세포 아니에요? 누구 하나가 세포가 아니어서 비세포 구조였어. 바이러스야. 그쵸? 그러면 이 병원체는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의미하는 건데 세포로 되어 있는 건 세균과 무좀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 했어. 감염성 질병이다는 지금 결동무 다 되죠. 근데 이번에 요거를 조금 결을 달리해서 질병 ABC로 이렇게 특징의 개수를 찾아냈어요. 그러면 어떤 질병이 특징 여기 중에 3가지를 다 갖느냐. 보니까 여기 동그라미 쳐보면 무좀 다 해당되죠. 그래서 A는 무좀이 됩니다. 다음 B는요. 2개의 특징을 갖고 있대. 2개의 특징 갖고 있는 거 여기에 결핵이죠. 결핵. 여기 결핵이라고 한다면 결핵. 그래서 결핵 쓰고 나머지 하나는 바이러스에 의한 독감이네요. 독감 써주면 보기 볼 수 있어요. 보기 봅니다. 기억 A는 무좀이다.
A는 무좀이다. 맞네. 니은 B의 치료에 항생제가 이용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선생님이 치료 방법도 두 가지 정도는 꼭 기억하시라고 했는데 바로 세균에 의한 질병은 항생제로 치료하는 거고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은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B의 치료, 결핵은 세균에 의한 것이니까 항생제로 치료한다. 맞는 복이 되는 거고요. 디귿, C의 병원체는 핵산을 가지니? 라고 했는데 핵산, 독감의 병원체인 바이러스도 단백질 껍질과 DNA나 RNA 등의 핵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핵산을 가진다 얘도 맞는 설명입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하나 추가해 볼게요. 선생님이 선지. 핵막을 가진다. 병원체는 핵막을 가진다. 이렇게 하면 누구가 해당이 될까요, 여러분들? 핵막을 가진다라는 것은 진핵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진핵생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진핵생물인 애들은, 핵막을 가진 애들은 여기요, 곰팡이밖에 없어요. 곰팡이에 의한 질병인 무좀만 이제 그 관련이 되어 있는 특징입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세균은 원핵생물이니까 헷갈리면 안 된다. 얘는 아까 생물 아니라고 했었고. 좋습니다. 9번 가볼게요. 9번은 호르몬 문제가 나와 있네요. 호르몬 문제 가봅시다. 정상인에서 호르몬 A의 분비와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정상인에서 이제 이 호르몬 A가 분비가 되는데 얘네들이 분비되는 곳이 뇌하수체 후엽이에요. 그 다음 어디에 가서 작용을 하느냐? 콩팥에 가서 작용을 하죠.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혈장 삼투압의 변화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호르몬은 누구밖에 없냐면 ADH밖에 없죠. 후엽에서 분비되면서 표적세포가 콩팥인 애들, 즉 항이뇨 호르몬,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수분을 재흡수 해주는 애들이죠. 수분 재흡수를 촉진해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면 내 몸으로 수분을 막 쭉 재흡수하니까 우리 몸에 삼투압, 농도 변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그림이 나와 있는 겁니다. 보기 가볼게요. A는 항이뇨 호르몬이니? 맞아요. ADH 맞고요. 니은 콩팥에 A의 표적세포가 있다. 우리 호르몬들은요, 타깃이 존재해요. 혈액을 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가서 작용을 하는 건 아니다. 자기하고 맞는 수용체를 가진 세포,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에 가서 작용하는 거야. 그럼 콩팥이 표적기관이니까 여기에는 타깃이 되는 세포들이 있겠죠. 맞죠? 표적세포 존재한다. 맞고요. 디귿. A의 혈중 농도가 증가하면요, 항이뇨 호르몬의 혈중 농도가 증가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콩팥에서, 이게 표적기관이니까 수분의 재흡수가 많아져야 되죠. 촉진돼야 됩니다. 얘의 기능 자체가 수분 재흡수를 많이 하게끔 하는 호르몬이니까. 근데 뭐라 그랬어? 재흡수가 억제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억제는 아니다. 틀렸다. 촉진해야 된다. 이렇게 고쳐주시면 기억 니은만 정답으로 3번 답이 됩니다. 10번 가볼게요. 그림은 중추신경계로부터 말초신경을 통해 홍채, 심장, 골격근에 연결된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신경계 하면 우선 신경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중에서 말초신경들이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좀 공부를 해둬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쌤이랑 여기다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적용을 시켜볼게요. 우선 우리 신경은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가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이 문제에 나와 있는 건 말초신경계인데 말초신경계를 구분하는 기준은 두 가지 정도가 나온다고 했어요. 해부학적으로 뇌에서 뻗어져 나오면 뇌신경, 그 다음에 척수에 연결돼 있으면 척수신경,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말고 우리 기능에 따라서 또는 흥분 전달 방향에 따라서 나눈다면 얘네들은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이때 이 원심성은요, 체성 운동신경과 자율신경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신경은 두 가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었다. 어쨌든 얘네들은 원심성 신경으로 말초신경계에 속한다. 요거였죠. 얘네들이 어떤 애들인지 찾아내면 돼요. 봅시다. 지금 두 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는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 하나의 뉴런으로 쭉 연결된 애들이 있어요. 우선 골격근에 연결되어 있으면서 하나의 뉴런으로 구성된 애들은 체성 운동신경입니다. 그냥 앞글자만 쓸게요. 체성 운동신경.
다음에 여기는요, 두 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은 자율신경이야. 근데 자율신경 교감과 부교감이 있다라 그랬죠? 구조적으로 봤을 때 얘는 이름이 교감이고요. 얘는 부교감이에요. 똑같은 교감인데 얘는 앞에 한 글자가 더 많단 말이야. 그래서 쌤이 뭐라고 했냐면 얘네 둘은 두 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교감이 앞에 한 글자 더 있어서 앞에 게 길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둘 중에 봐봐요. 여기 중추신경계 기준으로 앞에 뉴런이 긴 거 찾아보면 여기 있죠. 그래서 얘는 부교감 신경이에요. 부교감 신경에 이제 신경절 이전 뉴런, 이후 뉴런 이렇게 나누는 거죠. 다음에 여기 이 B는요, 누구의 뉴런 중에 하나냐면 이 두 개의 뉴런 중에 앞에 뉴런이 짧으니까 교감 신경이에요. 교감 신경의 뒤에 있는 신경절 이후 뉴런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떠한 종류의 신경인지는 찾아냈고요. 보기를 봅니다. 기억. A의 신경세포체는 중간내에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A요, 이 홍채를 조절하는 부교감 신경. 선생님이 그 부교감 신경은 이 홍채를 조절할 때 동공반사의 중추에 그 신경세포체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그 동공반사의 중추는 중간내이기 때문에 부교감 신경의 그 신경세포체는 중간내에 존재하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다음에 교감신경은요. 교감신경은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은 신경세포체가 다 척수에 있어요. 교감은 고민할 필요 없다 그랬어. 부교감만 이제 따로따로 우리가 구분을 해주면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팁은요. 쌤이 이제 리얼 생명과학 1 수능 개념 강의 있다 그랬죠? 거기에 쌤이 쿠키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모르는 학생들, 헷갈리는 학생들은 그 쿠키 영상 꼭 보세요. 아시겠죠? 다음에 여기 교감신경은 우선 척수에서 나오게 되고 어떠한 작용을 하냐면 심장박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죠. 맞습니까? 좋아. 자, 그래서 어쨌든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었습니다. 니은이요. 비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 물어봤는데 이거 선생님이 어떻게 공부하라고 했냐면 교감신경의 이후 뉴런의 말단에서만 다른 거 하나 나온다. 뭐 나온다? 노르에피네프린 나오고 나머지는 교감신경의 중간이나 부교감의 중간이나 그 다음에 끝이나 그 다음에 채성운동신경의 끝이나 다 뭐가 나온다라고 했었냐면 아세틸콜린 나온다라고 했었어요. 문제에서 물어본 게 무엇이냐? 유독 다른 여기 하나만 물어본 거예요.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고쳐줘야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니은 틀렸고요. 땡. 디귿. C는 채성신경계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C는 채성운동신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맞다. 채성신경계에 속한다. 기억 디귿. 정답으로 3번 골라내주시면 됩니다. 자, 11번으로 가보죠. 다음은 골격근의 근육 섬유 구조와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이제 쌤이랑 같이 이제 공부한 학생들은 선생님 이거 정말 쉽게 풀었어요. 이런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너무나 쌤은 고맙고 반가운 소식이고 아직 이 파트에 대해서 쌤 수학적 계산하는데 항상 헷갈려 이런 학생들은 쌤의 이 문제풀이를 들어보고 또 조금 더 보완하고 싶은 사람은 쌤의 강의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봅니다. 11번. 자, 여기 지금 두 가지 시점이 나와 있고요. X는요, 근육 원섬유 마디래요. 근육 원섬유 마디는요, 근수축의 기본 단위죠. 그래서 지선과 지선 사이를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은 수축할 때 길이가 줄어들고요. 이완할 때 길이가 늘어나게 돼요. 맞아? 근데 이때 X와 함께 그 경향성이 똑같은 애들. X가 줄어든다면 똑같이 줄어드는 애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인사하라 그랬어. 우리 뭐라고 인사하냐면 하이라고 인사하죠. H대와 I대. 하이다라고 얘기했었어. 그럼 얘가 만약에 0.1 줄어들면 얘도 똑같이 0.1, 0.1 줄어든다고. 맞아? 반대가 있었어. 얘가 줄어드는데 반대로 늘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걔가 누구냐면 액마겹이었죠.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치는 부위. 쌤만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맞죠? 다른 선생님들 이렇게 표현 안 해. 쌤만 액마겹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 맞아? 그러면 액마겹은 얘와 반대야. 얘가 0.1 줄어든다면 얘는 0.1 늘어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해보자.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기억하고 니은이 나와 있는데요. 니은은요,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래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H대야. H대. 그 다음 기억은 친절하게 마이오신과 액틴 필라멘트가 겹치는 부분. 그래서 쌤이 말했던
액막엽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기억이 액막엽이긴 액막엽인데 지금 여기에서 문제에서 좌우 대칭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액막엽이 있다라는 걸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러면 얘는 기억은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액막엽의 순수 길이가 아니라 액막엽의 반이다 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반이라는 거 꼭 생각하고 문제 풀어야 돼. 그러면 이 표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시점 T1, T2로 갈 때 뭐 수축이 일어났는지 이완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변화량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랬더니 기억의 길이는 0.1만큼 감소를 했어요. 반면 니은의 길이는 0.2만큼 증가를 했네요. 그렇지? 그러면 니은이 아까 뭐였냐면 H대였어. 아까 뭐라 했어 선생님이? 똑같이 간다 그랬죠. 하이는 X랑 똑같이 간다. H대가 0.2만큼 늘어났다라는 거는 X도 어떻게 된 거예요? 0.2만큼 늘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I대도 마찬가지로 0.2만큼 늘어났다. 이해됐어? 그럼 액막엽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반대라 그랬지. 얘가 0.2 늘어날 때 액막엽은 0.2 줄어드는 거야. 선생님 여기 얘 액막엽인데 0.1 줄었는데요? 당연하지. 얘는 2분의 액막엽이니까 반만큼 줄어든 거예요. 할 수 있겠어? 좋아. 좋습니다. 그러면 보기 가볼게요. 기억. 근육섬유는 여러 개의 핵을 가진다. 이거는 지금 이 문제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하고 왔느냐 물어보는 문항이에요. 맞죠? 보면 근육섬유는요. 근육세포예요. 근육세포는 태생이 여러 세포들이 융합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핵을 여러 개 갖고 있고 다핵성 세포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핵을 가진다. 맞고요. 니은 X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길다라고 했어요. 우리 X의 길이 아까 생각했어. T1에서 T2 갈 때 0.2만큼 늘어난다 그랬죠. 그럼 T1의 입장에서는 0.2만큼 짧은 거야. 맞아. 그치? 그러니까 T1일 때가 더 짧아야죠. T2일 때보다. 땡.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오케이. 다음에 디귿. T2일 때 X에서 A대의 길이를 구하래요. 선생님 A대 길이가 어디죠? A대는요. 여기에요. 마이오신의 처음과 끝. 이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라고 했었냐면 우선 이거부터 갈게요. X는 인공지능 AI였어.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는 A대 더하기 I대의 길이입니다. 그쵸? 다음에 이 A대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얘는 H대의 길이 더하기 액막엽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봐봐. 여기 H대에다가 양쪽에 있는 액막엽을 더하면 여기 처음과 끝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기로 한번 본다면 여기 문제대로 가본다면 H대는 니은의 길이로 나왔단 말이에요. 액막엽은 기억의 길이일까요? 2배 해줘야죠. 2분의 액막엽이니까 이거야. 즉 X의 길이는 니은 더하기 기억을 2배 더한 것이다. 맞죠? 그래 끝났어. T2일 때 니은의 길이 0.6이죠. 0.6 더하기 기억의 길이 나와줬는데 2배에서 더하래. 그러면은 0.5 곱하기 2니까 1.0 더하면 1.6이지. A대 길이 1.6? 맞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안 어렵죠 여러분들? 이렇게 선생님이 알려준 거를 딱딱딱 적용만 하면 문제는 바로바로 풀어진다 라는 거 할 수 있으면 됩니다. 12번 가볼게요. 12번도 호르몬 얘기 또 한 번 등장을 했는데 이것도 쌤이 엄청난 꿀팁을 하나 드렸던 거죠. 쌤이 그 오글거림을 참고 만들었던 그 한 문장 있잖아요. 그 한 문장으로 게임 세셨습니다. 무엇이었냐? 쌤이 먼저 공개할게요. 결론부터 내리자면 쌤이 알려드렸던 그 문장은 바로 이자요. 이자의 배였어. 누가? 간이. 그랬더니 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 포글포글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이게 뭐냐? 이자에는 알파세포, 베타세포 있는데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된다. 그러면 이 인슐린의 표적기관은 간이다. 간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바뀐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지? 자, 그럼 가볼게. 문제 가볼게. 지금 간에서 호르몬 A와 B에 일어나는 기억과 니은 사이에 전환을 나타냈어요. 근데 뭐가 포도당이고 뭐가 글리코젠이고 이런 것도 안 알려줬어. 다음에 뭘 알려줬냐면 A는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나오고요. B는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분비.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야 돼요 여러분들. 베타세포야? 배인 인슐린 나오네. 인슐린 나와. 그러면은 B가 뭐라는 소리죠? 인슐린. 그러면 인슐린이 간에서 무슨 일을 한다라고 했냐면 포글포글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화살표 방향 따라서 포글포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포도당이 글리코젠이 된다.
그럼 기억, 니은, B 다 했잖아. 나머지 A 뭐겠어? 그렇지. 반대잖아. 인슐린과 반대로 기량작용을 하는 글루카곤이에요. 해주면 이 그림의 해석이 끝이었어. 한 문장으로 끝났죠. 됐죠? 다음에 이 그래프도 우리가 봤던 그래프인데 어떤 그래프냐면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어쨌든 식사를 했더니 뭔가 쭉쭉쭉 상승해요. 생각해보면 우리 식사하면 포도당을 많이 섭취하거든요. 포도당의 이제 그 전구 물질, 그러니까 전 단계인 뭐 녹말 같은 거 먹어도 우리가 소화효소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흡수를 해요. 그러면 혈당량이 쭉 증가하겠죠. 혈당량은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낮춰줘야 됩니다. 낮추는 호르몬이 혈당량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할 수 있어요. 같이 증가하게 돼요. 걔가 바로 누구냐면 인슐린. 아, 인슐린은 혈당량과 비슷한 그래프 개형을 갖는구나 라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X는 인슐린인 거 쉽게 알아냈어요. 보기 가볼게요. 기억. 기억은 포도당이다. 아니죠. 니은이 포도당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림으로 생명과학은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포도당이 글리코젠 된다. 이런 식으로 그림들이 정형화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그냥 막 그림에서 조금 비껴나가게 공부한 친구들은 아, 처음 시작 무조건 포도당이지 해서 기억은 포도당이야 이렇게 골라내는 학생이 있을까봐 출제자들이 이러한 함정을 파놓는 겁니다. 알겠어요? 기억은 글리코젠이었어요. 니은이요. X는 기억이 니은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촉진한다 라고 했거든요. 인슐린이잖아요. 자, 인슐린 여기 있네. 인슐린은 누구를 촉진하냐면 니은이 기억되는 과정. 포도당이 글리코젠, 포글포글을 촉진하는 거죠. 아, 그래서 틀렸습니다. 니은도 틀렸고. 다음에 디귿. A와 B는 기량작용을 통해 혈당량을 조절한다. A와 B가 글루카곤과 인슐린이죠. 얘는 포글포글하게 만드니까 혈당을 감소시켜요. 혈당량을 감소시키지만 글루카곤은 반대니까 글포글포예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면 포도당 많아지니까 혈당을 증가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얘네 둘은 반대로 작용해요. 하나의 기관에 대해 반대로 작용하는 거 기량작용이 맞습니다. 디귿번 맞아요.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 한 문장 이자의 배인 간에서 포글포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갈게요. 13번 그림은 세포 가나다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염색체 그림이 나왔네. 염색체 그림은 쌤이 이제 유형별로 쭉 정리를 해줬는데 그 유형별을 들여서 항상 공통적으로 쌤이 꼭 하라는 게 있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건 색상을 쓰셔야 돼요. 염색체 그림을 보면 반자동적으로 색상 써야지 딱 생각하셔야 됩니다. 색상을 써보면요. 얘네들 상동 염색체 쌍이 없죠. 쌍이 함께 있는 건 EN, 상동 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하지 않는 건 N 이렇게 단순화시키라고 했었어요. 짝이 없어. N. 오케이? 그 다음 개수 써줘 보자. 동원체 개수, 가운데 동그라미 개수 세보면 4개. N은 4. 됐고. 얘요. 지금 마찬가지로 짝이 없어. N. 동원체 세보면 4. 됐고. 얘는 짝이 있어요. 짝이 없는 거 아니죠? 얘 똑같잖아. 얘 똑같잖아. 아, 그럼 얘는 쌍으로 존재하네. EN 이꼴 4.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발문을 조금 읽었어야 되는데 가나다는 각각 개체 1과 1은 2n 이꼴 4예요. 2n 이꼴 8의 세포 중 하나라고 했단 말이에요. 맞지? 선생님 그럼 여기 n은 4니까 1, 2 중에 아무것도 아니네요? 아니죠 여러분들. 봐봐. 이 n은 4인 애가 나오려면 어떠한 체세포가 생식세포 분열을 해야 되냐? 감수 분열을 해야 되냐면 2n은 8짜리인 애가 감수 분열을 해야 돼요. 그러니 가는 2n은 8인 누구요? 2의 세포 중에서 감수 분열한 세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됐어? 얘도 마찬가지야. 감수 분열 중에 있는 애들이긴 하지만 얘도 2의 세포예요. 맞죠? 2의 세포인 2에는 8짜리가 요렇게 감수 분열 중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얘는요. 2에는 4니까 1번 세포 되겠네요. 가나다가 누구의 세포인지 요렇게 알아내는 거구나.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기 보면서 하나씩 골라내시면 돼요. 기억, 다는 1의 세포이다. 1의 세포 찾았고, 니은, 기억은 니은의 상동염색체이다. 이거 정말 잘 물어본다라고 했었잖아요. 기억하고 니은은 상동염색체니? 염색 분체죠. 어떻게 구분하면 되느냐? 하나의 동원체에 같이 연결되어 있다. 이거는 복제된 염색 분체입니다. 상동염색체는요.
동원체를 각각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그려줘야 동원체를 각각 가지고 있는 상동염색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얘가 없잖아. 상동염색체 여기에 없으니까 N짜리였다라는 거예요. 디귿. 이의 감수 1분열 중기 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는 8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치? 이것도 여러분들 아마도 헷갈리거나 아니면 실수로 틀린 학생들 좀 있을 것 같아요. 봅시다. 얘네들 어떻게 하냐면 감수 1분열 중기의 세포라고 했어요. 이 중에서 2의 감수 1분열 중기라고 했으니까 지금 그림상에는 감수 1분열 중기의 그림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떤 것만 알아내고 있냐면 2에서는 n은 4이다 라는 것만 줬어요. 그러면 감수 1분열은 아직 감수 1분열 중기는 감수 1분열이 안 끝났으니까 아직 2n 상태인 거겠죠. 맞아요? 그래서 2n일 때 염색체 수는 몇 개일 것이다? 여기 n일 때 4개니까 2n일 때는 8개일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골라주셔야 돼요. 그러면 염색체 수는 8개다 라고 했으니까 디귿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기 맞는 거 해서 기억 디귿 해서 3번 골라주셔야죠. 만약에 염색 분체 수를 물어본다면 염색체 하나당 염색 분체는 몇 개예요? 2가죠. 2가닥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1분열 중기의 염색체 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 염색 분체 수를 물어본다면 분체 수를 물어본다면 하나당 2가닥이니까 2를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2 곱하기 8은 얼마 나와야 된다? 16 나와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염색체 수를 물어봤느냐 염색 분체 수를 물어봤느냐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번으로 우리 가보도록 할까요? 14번입니다. 어떤 사람이 항원 A에 감염되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아, 방어작용 나와 있구나. 방어작용은 크게 비특이적 면역과 특이적 면역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비특이적 면역은 뭐였냐면 골라서 반응하지 않아요. 어떤 누군가가 내 몸 안에 들어오든 다 반응하는 거. 이게 비특이적 반응이죠. 비특이적 면역이에요. 자, 그러면 그거의 대표 주자가 누구였냐면 우리의 대식이 있었잖아. 우리 대식이. 이 대식이가 비특이적 면역의 식균 작용을 담당하는 애들이었는데 항원이 들어오면 얘네들이 이제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아그작 먹습니다. 자기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소화시켜 버리려고 해요. 근데 그 소화시키면서 무엇도 하냐면 누군가가 침입했다라는 거를 제시해줘요. 자, 이렇게 항원을 제시해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원을 제시해주면 보조 T림프구가 이 항원을 인식해주는 거죠. 얘는 어떠한 항원이 침입했구나 인식해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군대를 출동시킨다라고 했었어요. 어떤 군대를 출동시키냐면 2가지 종류인데 우선 아주 강력한 킬러, 독성 T림프구를 출동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직접 탱크를 막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감염된 세포를 파괴시켜버려요. 아, 세포를 직접 파괴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슨 성 면역이다? 세포성 면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다음에 B림프구를 이제 자극해요. 이 보조 T림프구가. 그래서 얘네들의 분화를 촉진하는데 분화라는 건 특정 세포의 기능과 모양을 갖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형질세포로 분화해서 형질세포는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항체들이 항원과 결합을 해서 항원항체 반응을 일으켜요. 맞죠? 자, 그래서 항체는 이제 체액에서 일어나는 항원항체 반응은 이제 체액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체액성 면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우리는 문제풀이가 아니라 해설이니까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 B림프구가 형질세포로만 분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세포로도 분화한다. 그래서 항원이 어떤 애들이 들어왔었는지 항원을 기억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요거까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제 보기 갑니다. 기억! 대식세포의 식균작용은 비특이적 방어작용이다. 그렇지, 우리 대식이는 비특이적 방어작용의 대표주자라고 했었으니까 기억번 맞고요. 니은 가에서 세포성 면역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요. 가는 세포성 면역 맞네요. 디귿 항체 A는 항원 A에 특이적으로 작용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특이적 이라는 말이 아까 여기서도 나왔었는데 특이적은 무엇이냐면 선생님이 골라서 반응한다. 골라서 선택적으로 반응한다. 그래서 골라 죽인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었어요. 이 항체도요. 항원 A라는 애에 맞춰서 이 항원 A라는 애에 맞춰서 만들어진 애들이에요.
만약에 항원 A가 아닌 항원 B가 들어온다면 이 항체 A는 반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야, 얘는? 항원 A를 골라서 제거하는 거지. 골라 특이적. 오케이. 그래서 특이적으로 작용한다. 맞다. 골라주시면 5번이 대비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15번 가볼게요. 자, 15번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바로 DNA 상대량의 변화 그래프죠. 이 둘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동물의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을 나타냈고요. 감수 분열 과정에서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을 나타냈어요. 그러면 얘는 체세포 분열이고요. 얘는 감수 분열이네요. 차이점 뭐였어요? 감수 분열은 연속적으로 2회 일어난다. 그래서 DNA량이 뚝뚝 떨어지는 게 2번이라면 체세포 분열은 뚝 떨어지는 게 1번이죠. 분열이 1번 일어나니까. 맞아요? 그러면 1번 구간 어떤 구간인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1번 구간은 DNA량이 2배로 증가하는 구간 중에 하나네요. 그쵸? 일부분이네. 그래서 1은 S기의 한 부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S기 때 DNA가 복제되니까. 다음에 이제 2는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G2기를 지나서 M기 분열 과정이 여기 2에 해당이 되는 거야. 다음에 3번은요. 얘는 한번 뚝 떨어졌네. 1분열이 여기서 끝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2분열을 하고 있는 거지. 2분열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2분열이 끝난 상태니까 생식세포의 DNA 상대량과 같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됐고, 핵상을 한번 써볼까? 선생님이 핵상은 그 염색체의 상태인데 얘네들은요. 체세포 분열은 어떠한 구간에서도 핵상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다 2N이야. 어디든 2N이야. 복제 전과 후에도 다 2N, 분열 후에도 2N이에요. 알겠죠? 다음에 얘는요. 마찬가지로 2N에서 시작을 합니다. 복제돼도 2N이에요. 지금 세포 한 개당 핵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 분열 한번 하면요. 이때 염색체 수 반감해. 상동 염색체 분리되면서 1분열의 가장 큰 특징, 핵상이 변한다. N으로 줄었어.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2분열 일어나는데 2분열 일어나도 체세포 분열처럼 핵상은 변하지 않아요. N이에요. 왜? 복제된 분체를 분리했기 때문이죠. 보기 갑니다. 기억. 1시기에 DNA 복제가 일어난다라고 했네요. S기니까 DNA 복제 잘했네. 니은 2시기에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니 2번 시기는요. 체세포 분열이에요. 체세포 분열 때는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핵상이 변하지 않았죠. 만약에 여기 문장처럼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었다면 핵상은 반으로 줄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건 감수 1분열에서만 일어난다. 여기였죠. 여기가 상동 염색체 분리니까 니은 틀렸고요. 디귿 3번 시기의 세포와 4번 시기의 핵상은 같다. 3번하고 4번은 둘 다 N이에요. 같죠? 염색 분체 분리되니까 핵상 변하지 않았네. 그래서 디귿 맞게 골라주시고 3번이 답이 되는 거 찾을 수 있습니다. 16번 생태계의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그림과 함께 설명이 나와 있는데 큰 뿔량 수컷들은 뿔의 크기 비교나 뿔치기를 통해 순위를 정한대요. 순위를 막 정하는데 큰 뿔량 수컷들 사이의 순위가 결정되면 먹이 획득과 번식 과정에서 불필요한 경쟁을 줄일 수 있다. 우리 큰 뿔량이라는 건요. 하나의 종이에요. 한 개체군이죠. 맞아요? 그 개체군에서는요. 경쟁이 일어날 수 있어. 싸움이 일어날 수 있지만 얘네들은 뭔가 그 싸움을 줄이기 위한 그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라고 하고요. 개체군 내 상호작용의 종류를 말하세요 라고 한다면 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리사가 터슨 이거였죠. 그래서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 텃세, 순위제 있었습니다. 아, 순위제네. 순위제, 큰 뿔량은 순위제 한 예가 되는 거고요. 문제는 여기하고 가장 관련이 깊은 예를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번 가볼게요. 1번. 우두머리 늑대는 늑대 무리를 이끈다. 하나의 그 지도자가 무리를 이끄는 거잖아. 얘는 리더제예요. 리더제. 그 다음 2번. 여왕개미는 일개미의 역할을 분담하여 생활한다. 여왕개미와 일개미는 역할을 분담한대요. 얘네들을 사회생활이죠. 사회생활. 3번. 사자는 혈연관계의 개체들끼리 모여 생활한대요. 혈연관계인 가족끼리 모여서 생활하니까 가족생활 됐고 4번. 높은 순위의 닭이 낮은 순위. 순위 나왔다. 이게 순위제지 뭐.
닭이 모이 먹는 순서 대표적인 순위제의 예예요. 5번 은어는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다른 은어의 침입을 막는다. 자기의 공간을 확보해서 세력권을 형성하는 거, 이걸 텃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가장 관련 깊은 거 뭐야? 이거 순위제지 뭐. 4번 정답으로 골랐고, 개체군 내 상호작용에는 리사가 텃순, 이렇게 5가지 있구나 기억해야 돼요. 뭐랑 구분해야지. 이것만 시험 문제 나오지 않겠지? 개체군 사이에, 자, 개체군 내이니까 개체군 내는 같은 종 안에서죠. 근데 개체군 사이니까 다른 개체군끼리, 다른 종끼리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얘네들은 경분기공포예요. 경분기공포. 경분기공포 뭐였냐면 경쟁, 분석, 기생, 공생, 포식과 피식, 이거였죠. 그래서 개체군 내냐, 개체군 사이냐, 또는 이거 군집 내라고도 나올 수 있죠. 군집은 여러 종들의 모임이니까 군집 내라고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둘을 구분하는 문제 충분히 학교 시험이든 수능이든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4번이라는 거 골라냈고요. 17번으로 갑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고난이도 문제가 여기 이번에 3문제 나왔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3문제가 4쪽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아마 3쪽까지 무리 없이 푼 학생들도 4쪽에서 시간이 조금 걸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죠? 자, 선생님이랑 그 어려운 문제들도 쌤이 알려준 팁들을 조합하면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거 보여드릴게요. 17번 가볼게요.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영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기억은 대립유전자 라지 H와 스몰 h에 의해 결정된대요. 이런 거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옆에다가 기호로 표시해 주세요. 라지 H와 스몰 h로. 그 다음에 니은은 라지 T와 스몰 t로 쓰래요. 근데 대문자인 애들이 각각 완전 우성이래. 우열이 정확히 나뉘는구나 라는 거 찾아낼 수 있어. 다음에 이러한 좋은 힌트를 줬죠. 기억의 유전자와 니은의 유전자 중 하나는 상에 있고 하나는 성염색체에 존재한대요. 그럼 둘 중에 내가 자신 있는 거, 제일 찾기 쉬운 거에서 어떤 거 하나가 성이라는 게 나왔어. 그럼 나머지 하나는 상이 되는 거지. 어떤 거에 상이 나왔어. 그러면 나머지는 고민도 없이 성이라고 하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조건은 요거밖에 없네요. 기억 니은의 발현 여부를 나타내 준 거. 요걸 가지고 이제 한번 찾아볼게요. 이런 문제가 나왔다. 2가지의 유전영질이 나왔다. 그러면은 표시를 하는 거야. 2번은요. 어떤 애냐면 이렇게 하나가 딱 체크돼 있죠. 니은이네요. 니은 발현 여자. 니은이라고 써볼게. 그 다음에 색칠되고 이렇게 선이 가 있는 애들은 기억 니은 둘 다예요. 기억 니은. 다음에 여기 색칠만 된 애들은 기억이죠. 기억, 얘는 니은. 얘도 니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쓰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조금 더 기호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여기에 써져 있는 글자를 보고 쉽게 우열관계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볼까?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 지금 딱 보이지 않아? 1, 2번에 둘 다 기억 안 써 있지. 기억에 대해 정상이야. 정상인데 누가 나왔어? 병인 자녀가 태어났어. 그럼 이 병인 자녀는 돌연변이냐? 여기 돌연변이 없대. 조건에 돌연변이 없대잖아. 그럼 얘는 돌연변이가 아니라 부모가 가지고 있던 유전자 중에서 잠재되어 있던 애들이 5번에서 딱 발현이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잠재되어 있는 형질이 열성이죠. 그러니까 병이 열성이다. 기억은 병이 열성이구나. 그러면 여기 스몰 h가 병 유전자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선생님 여기 병이란 말 없는데요. 쌤은 이 발현을 그냥 병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야지 공식을 쓰기가 쉽기 때문에 병이에요. 기억이라는 병이고요. 그 다음에 라지 h는 정상 유전자가 된다. 이렇게 우열관계 찾아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거 찾아낸 김에 스텝 2로 가서 기억이 상염색체 유전이냐 성염색체 유전이냐라는 거 먼저 해볼게요. 만약에 병이 기억이고 병 기억이 열성이고 얘네들이 성염색체 위에, 즉 X염색체 위에 있다면 어떤 것이 무조건 성립해야 된다고 했냐면 아정, 딸정, 엄병, 아병이에요. 이거 쌤이 이제 가계도 공식에서 쌤만의 공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즉 아빠가 정상이면 딸이 무조건 정상이 성립해야지 얘네들은 X염색체 위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지금 보니까 1번, 5번을 보니까 아정, 딸, 병이잖아. 아정, 딸, 병이네. 기억에 대해서 정상인데 기억에 대해서 병에 걸렸어. 아정, 딸, 병, 즉 아정, 딸정이 성립 안 하는구나. 맞아요? 그래서 얘는 성염색체 유전이 아니다. 뭐다? 상염색체 유전이다 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그 조건에 의해서 니은은 자연스럽게 성염색체 유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니은의 우열관계만 찾으면 되겠네. 니은의 우열관계를 찾으려고 봤더니 지금 여기에서 부모가 지금 니은에 대해서 똑같은 애들이 없어요. 둘 다 정상이거나 둘 다 병이거나 그런 애가 없고 한쪽만 있죠. 쌤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또 끄집어내셔야죠. 쌤의 공식을. 맞죠? 쌤의 그 가계도 공식이 아주 유용하게 쓰일 때가 바로 요런 때라 그랬어요. X염 색채 유전임을 알려줬어. 그치? 근데 어떤 거 하나가 공식 중에 위배되는 애가 있다면 걔는 우성이 아니거나 열성이 아니거나 요렇게 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우성이, 병이 우성이래요. 그러면 무조건 아병, 딸병이 성립해야 되죠. 만약에 정상이 우성이라면 아정, 딸정이 성립해야 됩니다. 그 둘 중에 하나에 위배되는 애가 있는지 잘 볼게요. 그러고 봤더니 여기에서 지금 여기는 지금 아빠하고 딸이 똑같으니까 니은에 대해서는 여기를 볼게. 3번하고 8번 봐보자. 3번, 8번 보니까 아정, 딸병이네. 그러면 아정, 딸정은 위배되는 애가 있다는 거죠. 아정, 딸정은 열성 유전일 때 무조건 성립해야 되는데 위배되니까 얘는 열성 유전이 아니구나. 즉 뭐가 우성이다 이번에는? 니은이라는 병 니은이 우성이고 정상이 열성이에요.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 니은 발현이 곧 니은 병이야 얘들아. 그 다음에 기억 발현이 기억 병이야. 선생님이 공식 아정, 딸정, 언병, 아병 이런 거 쉽게 쓰려고 발현을 병이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가계도 문제는 50%한 거예요. 50%. 그 다음은 나머지 유전자형 찾고 보기만 잘 해결하시면 됩니다. 유전자형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유전자형을 쓸 때는요 여러분들 결국에 1, 2, 3, 4, 5, 6, 7, 8, 9의 유전자형을 다 찾을 수도 있지만 시험 문제에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보기에서 묻는 것들 위주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쌤은 보기를 먼저 볼게요. 기억, 니은은 열성형질이다. 니은은 병이 우성이야. 그러니까 우성형질이죠. 기억 틀렸다라는 거 찾아냈고, 자 2와 8에서 기억의 유전자형은 같대요. 즉 H에 대한 유전자형을 2와 8번에서 같은지만 찾아내면 되겠죠. 자, 찾으려고 봤더니 얘는 상염색체 유전이야. 상염색체 유전은 열성형질인 애들을 쓰는 게 좋다를 써요. 먼저 쓰는 게. 왜? 열성인 병 기억을 가진 애들은 다 스몰 H일 테니까. 그러면 여기 기억이라고 써있는 애들은 다 스몰 H 아니겠어요? 요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그러면 이 스몰 H를 2번하고 1번에서 각각 하나씩 받아야 돼. 그러면 2번은 스몰 H 가졌는데 기억에 대해 정상이야. 정상이려면 스몰 H 아닌 라지 H 갖고 있어야 되죠. 얘는 라지 H 스몰 H예요. 그쵸? 다음에 8번 볼게요. 8번만 찾으면 되니까. 8번은 엄마로부터 스몰 H 무조건 받아야 돼. 근데 기억에 대해 정상이야? 정상 유전자 라지 H 가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됐네. 2번, 8번 똑같아요. 니은 정답. 됐고, 디귿. 9의 동생이 태어날 때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6번하고 7번의 유전자형을 결정을 해줘야지만 동생이 태어날 때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6번하고 7번의 기억과 니은에 대한 유전자형을 먼저 찾아볼게요. 우선 얘 스몰 H였어. 그럼 이 스몰 H 하나 6번에서 왔고 하나 7번에서 왔어. 근데 둘 다 정상이야? 라지 H 스몰 H구나. 이렇게 된 거고요. 다음에 니은에 대해서 보려고 하니까 니은은 X염 색채 유전이란 말이에요. 그때 누구 먼저 써라? 남자 먼저 써라. 왜? 남자는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바로 겉으로 표현돼. 표현형이야. 유전자형 이꼴 표현형이니까. 무슨 소리냐? 니은 병에 걸렸지? 그럼 얘는 니은 유전자만 갖고 있는 거야. 스몰 T. 스몰 T의 Y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남자니까 X염 색채 하나다. 그 다음에 7번을 써야 되는데, 자 7번은 지금 니은에 대해서 열성이에요. 맞지? 정상이잖아. 스몰 TT 바로 나네. 스몰 TT 이렇게 됩니다. 맞죠? 쌤이 여기를 스몰 T라고 쓰면 안 되죠. 얘 니은 병에 걸렸으니까 라지 T라고 써야 되죠. 쏘리. 라지 TY 여긴 스몰 TT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맞아? 자, 그러면 이제 다 썼어. 6번, 7번 유전자형 다 알아냈으니까 한번 가보자. 어쨌든 얘랑은 상이고 성이니까 다른 염색체 있으니까 따로따로 생각해. 그렇다면 6번은 라지 H 스몰 H, 7번은 라지 H 스몰 H니까 이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자손의 유전자형은 라지 H, 그 다음 라지 H 스몰 H 둘, 그 다음 스몰 H 있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억과 니은이 모두 발현일 확률, 즉 기억병, 니은병 모두 가질 확률이죠. 기억병일 확률은 누구예요? 얘죠. 넷 중에 하나다. 4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하고요. 다음에 T에 대해서는요. 6번이 라지 TY였고요. 그 다음에 7번이 스몰 TT였어요. 그럼 나올 수 있는 자손은 우선 라지 T 스몰 T. 여자인 애들은 다 라지 T 스몰 T 나오고요. 그 다음 남자인 애들은 다 스몰 TY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병에 걸리려면 누구냐? 라지 T를 하나라도 갖고 있어야 되죠? 얘네예요. 넷 중에 둘이 다 2분의 1이다. 맞나? 그러면 둘이 곱해. 8분의 1 이게 답이죠? 근데 지금 뭐라고 했어? 문제에서 모두 발현될 확률이 4분의 1이다 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8분의 1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디귿도 틀렸네.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니은만 듣네.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17번 어려운 문제를 하나의 난관을 통과를 했습니다. 자, 18번으로 가볼까 라고 했어. 자, 18번은 좀 쉽겠지 라고 했는데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만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쌤이 고난도 문제라고 분류를 해놨는데 학생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의 A, B, O식 혈액형에 대한 자료이고요. 얘네들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혈액형이 A, B, O식의 혈액형이 다 다르다. 이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을 안 읽고 푼 학생들은 아마도 좀 헷갈렸을 거야. 그러니까 발문을 우린 꼼꼼하게 읽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문장을 가볼게요. 기억의 혈장에 응집소 알파는 있대요. 응집소 베타는 없대요. 자, 요것만 딱 봤을 때 응집소에서 알파만 있어? 그런 애는 누구예요? 얘는 B형이죠. 오케이? 우리 멘티들을 위해서 쌤이 A형, B형, AB형, O형이 어떤 응집원과 응집소 갖고 있는지 써줄게요. A형은 응집원은 A, 응집소는 베타, B형은 B의 알파, AB형은 AB 둘 다 가지고 응집소 없다. O형은 응집소 없고 알파, 베타 둘 다 응집원 없고 응집소 알파, 베타 가지고 있다. 요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알파만 가지고 있는 애 누구야? B형이잖아. O형은 알파 갖고 있지만 알파만 가진 건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알파만 가지고 있는 건 B형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다음 문장 봅니다. 기억의 적혈구와 니은의 혈장을 섞으면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그냥 딱 대놓고 힌트를 주기가 싫었었나 봐, 출제자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적혈구와 혈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그랬냐? 적혈구에는요 표면에 응집원이 있어요. 즉 이 문장은 기억의 응집원과 그 다음 혈장에 뭐가 있냐면 응집소가 있어요. 니은의 응집소를 섞으면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렇다면 기억은 누구였냐면 B형이었어. 응집원 뭐 갖고 있어? B를 가지고 있지. 그러면 B와 니은의 혈장을 섞으면 응집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니은의 혈장에는 뭐는 없다는 소리예요? 베타가 없다는 소리지. 응집소 베타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응집소 베타가 없는 혈액형 한번 봐볼까? 응집소 베타가 없네. 베타가 없어. B형이랑 AB형밖에 없네. B형, AB형. 니은은 이 B형과 AB형 중에 하나죠. 근데 바로 B형이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이유, 여기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다 혈액형이 다르기 때문에, 기억이 B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은 B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 니은은 AB형이구나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됐어. 이제 누구만 찾아내면 돼? B형하고 AB형 찾아냈으니까 A형과 O형 남았다. 그 다음에 이제 힌트를 뭐 줬냐면 디귿의 적혈구와 리을의 혈장을 섞으면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 이것만 줬어요. 그러면 이제 디귿도 A형 아니면 O형 중에 하나일 거고 리을도 A형 아니면 O형 중에 하나겠죠. 그랬을 때 요거요. 아주 잘 나오는 힌트고요. 얘네들이 표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봐봐. 아까 선생님이 적혈구는 응집원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혈구를 섞어줬다라는 건 응집원을 섞어줬다라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디귿은요. 응집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집원이 없는데 응집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없지. 얘는 무조건 응집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 디귿은. 근데 O형은 응집원이 있나요? 없네요. 아, 그러면 디귿은 O형 탈락. A형이라는 뜻. 아, 그럼 리을 바로 결정되지 않아? 다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이미 A형 나왔으니까 리을은 O형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응집원 뭐를 가지고 있어? A를 가지고 있고 리을의 혈장에는 응집소 알파 베타 갖고 있으니까 아, A와 알파가 응집 반응이 일어난 거구나. 이렇게 분석 끝 하는 거예요. 어때요? 쌤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자신감 생기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보기 갈게요. 기억, 니은은 AB형이다. 여기에서 니은은 AB형 찾아냈어. 맞고 니은 디귿의 혈액에 응집소 알파와 베타가 모두 있대요. 디귿이요? 디귿은 누구였냐면
A형이었어요. 근데 알파, 베타 모두 가지는 건 O형이죠? 리을이 알파, 베타 모두 가지는 거니까 니은 틀렸고. 디귿. 기역의 적혈구와 리을의 혈장을 섞으면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기역의 적혈구에는요, 응집원 B가 있어요. 그 다음에 리을의 혈장에는 응집소 알파, 베타가 있습니다. 그러면 B와 알파가 이렇게 응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응집이 일어나지 않는다 틀렸으니까 기억만 정답 1번 답이 돼야 되죠. 이렇게 18번도 해냈습니다. 자, 19번은 약간 쉬어가는 문제, 생태계 문제가 나와 있고요. 바로 군집의 천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봅시다. 어떤 지역의 식물 군집에서 산불이 일어난 후에 천이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A와 B는 양수림과 초원 중에 하나다 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지금 천이는요, 1차 천이와 2차 천이로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2차 천이라는 것이 바로 산불이나 산사태, 뭐 홍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얘네들이 파괴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디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초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호남리까지 갔었는데 산불이 났어. 그럼 얘네들은 다시 맨 땅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초원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A는 초원이 되고요. 자, 초원에서 관목림이 형성이 됩니다. 관목림은 이제 2m 이내의 그 나무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나무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냐면 빛에 강한 양수요. 그래서 양수림을 형성해요. 근데 이 양수림이 형성되다 보니까 밑에서부터 누가 치고 올라오느냐? 음수들이 치고 올라와요. 그래서 양수와 음수가 혼재된 호남림이 존재를 하다가 결국에는 빛의 세기가 약해도 잘 자라는 애들, 즉 음수가 아래서부터 계속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음수림이 마지막 단계에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인 음수림을 극상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기억합니다. 가 과정은 1차 천이니? 아니, 산불 나왔으니까 2차 천이야. 틀렸고. 니은, A는 초원이다. 맞죠? 디귿, 이 지역의 식물 군집은 B에서 양수림에서 극상을 이뤄? 아니지. 끝판왕 음수림에서 극상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골라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대망의 마지막 문제는 돌연변이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얘가 조금 어려웠었던 이유는요, 돌연변이만 물어봤었던 게 아니라 이 B하고 비스타라는 유전자가 어떤 염색체 위에 있느냐, 요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찾아내야 했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차근차근 연습한다, 이러한 유형들을 내가 다 잘 해결하고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얻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틀렸다고 어렵다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갑니다.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연질 가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요, 대립유전자 B와 비스타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그 다음에 구성원 아버지, 어머니, 자녀 1, 2 성별 안 줬고 자녀 3을 줬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그립니다. 가게들 그려. 아버지 동그라미, 아버지 네모, 어머니 동그라미, 그 다음 자녀 1, 2, 3인데 지금 성별 안 준 애는 그냥 숫자로만 쓸게요. 그 다음 자녀 3은 남자예요. 자, 이렇게 3번이에요. 근데 지금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녀 3은요, 비분리가 1에 일어난 비정상적인 정자와 정상 난자가 수정되어 태어났대요. 그러면 얘는 비분리가 일어난 생식세포의 조합이 만들어져서 들어간 애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가계도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3번은 좀 나중에 생각하자라는 거고요. 다음에 아버지하고 이제 어머니의 비스타의 그 DNA 상대량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아버지는 우선 나와 있어. B를 하나 가진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녀 1은요, 뭔지 모르겠는데 B하고 비스타를 둘 다 가진대. 그 다음에 자녀 2는 B만 가진대. 이거예요. 그 다음 엄마는 안 나와 있고. 요거죠. 자, 이걸로 이제 무엇을 찾아낼 수 있느냐. 봐봐. 지금 아빠는 남자라는 거 확실히 알아요. 맞지? 아버지 남자라는 거 아는데 아버지는 대립유전자의 합이 얼마예요? 1이에요. 근데 여기 어머니 안 나와 있고 얘는 성별이 뭔지 모르지만 아버지와는 다르게 대립유전자의 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립유전자의 합이 다를 수 있는 건 무엇이다? 이 유전자가 X염색체, 즉 성염색체 위에 있을 때죠. 쌤, Y염색체도 성염색체잖아요. 그러면 Y염색체면 YY인 사람은 없으니까 이런 건 안 나왔겠죠. 맞죠? 그러니까 X염색체고 이 자녀 1은 XX인 여자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어요. 이게
X형 색채 위에 있는 B와 비스타 유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구나. 그럼 아빠는 X형 색채 위에 B를 가지는 거고 X형 색채 하나만 가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를 X는 이제 지우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자녀 이 성별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나만 가져. BY네. 남자네. 이렇게 됐고, 다음에 자녀 3은요. B하고 B스타하고 Y를 이렇게 갖는 애죠. 그래야지만 남자가 태어나니까. 그러니까요. 얘는 지금 이상하네. 원래 XY만 있어야 되는데 XXY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요걸 찾아야 되는 거고. 그럼 엄마 찾아내볼까? 엄마 찾아내려고 보니까 엄마는 X형 색채를 2번 아들한테 무조건 줘야 돼. 그러면 B를 하나 갖고 있다라는 거고, 다음에 1번을 봐보니까 아빠로부터 B 받았어. 근데 B스타를 갖고 있다라는 건 얘네들은 지금 정상 생식세포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B스타는 엄마한테 받은 거야. 그럼 엄마는 이렇게 갖고 있는 거네. B비스타네. 그래서 1, 1이고 자녀 1은 여자고 자녀 2는 남자다. 물음표인 것들을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얘만 찾아내면 되죠. 누구가 비정상적인 정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정상적인 정자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냐라는 것만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 3번은 정상 난자에다가 비정상 정자 이렇게 만난 거라 그랬어요. 그치? 그러면 B스타를 갖고 있으니까 B스타는 엄마밖에 못 주죠. 엄마는 X형 색채를 하나 정상적으로 줬는데 B스타를 가진 X형 색채를 준 거예요. 맞아? 그럼 나머지 B스타 뺀 나머지 BY는 정자 안에 있었어야겠죠? 그러면 아빠의 정자 안에 X형 색채와 Y형 색채가 같이 들어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몇 분열 비분리냐? 바로 알아낼 수 있어요. 얘네 둘은 상동형 색채죠. 상동형 색채가 비분리돼서 들어온 거죠? 몇 분열? 감수 1분열 비분리가 되었구나. 요거죠, 요거. 골라냈습니다. 보기 갑시다. 보기 기억. 가의 유전자는 X형 색채에 존재한다. 그렇지. 가의 유전자는 B로 B는 X형 색채 위에 존재했고요. 니은 자녀 2의 B는요. 자녀 2의 B는 X형 색채 위에 있는 거니까 엄마가 줘야죠. 엄마가 줘야 돼. 맞고. 디귿. 기억이 형성될 때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났다. 그렇지. 감수 1분열. 그래서 맞고. 이렇게 해서 기억 니은 디귿 정답은 5번 골라줘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났다면 절대 BY인 애들은 안 나와요. 맞죠? 얘네들은 염색 분체가 분리된 거기 때문에 XX가 나오거나 YY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빠 쪽에서 BB가 나오거나 YY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치? 근데 BB가 이렇게 만나면 이런 애들이 나올 수 없죠. YY 만나면 이런 애들 나올 수 없으니까 2분열은 아니다라는 것까지도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쌤이랑 20번 문제까지 풀어봤거든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섞여 있었지만 잘 한번 곱씹어 보면서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쌤이 처음에 말했던 여러분들은 이제 고3 수험생이다. 이걸 잊지 마시고 쌤이랑 수능 개념 강의를 통해서 수능 준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랑은 또 다른 좋은 강의들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